반갑습니다. 역사의 겉만 합는 게 아니라 그 속살까지 파헤쳐보는 채널 수박꽃 학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이야기는 사마천의 사기 형연세가를 통해 권력과 도덕 그리고 몰락의 역사적 교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순서입니다. 먼저 제국의 통일 과정에서 제후왕들이 어떤 위치였는지 살펴보고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두 가문, 형왕유가와 연왕유택의 이야기를 1부와 2부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고사성어의 진실을 파헤치고 마지막으로 역사가 사마천이 이들에게 내린 냉철한 평가를 분석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형연세가는 황제의 버금가는 세습 권력을 누렸지만 결국 비극으로 끝난 형왕유가와 연왕유택 두 가문이 흥망성쇠를 통해 제국 초기의 혼란을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한나라를 건국한 고조 유방은 아주 독특한 통치 체제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군국제입니다. 진나라의 군현제와 주나라의 봉건제를 섞은 건데요. 지도를 보시면 수도 인근은 황제가 직접 다스리지만 먼 지방은 친족이나 공신을 왕으로 임명해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건 제국을 지키는 울타리인 동시에 언제든 황제의 등을 노릴 수 있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은 바로 이 딜레마 속에서 태어난 왕들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전쟁 속에서 태어나 반란 속에서 쓰러진 비운의 왕, 형왕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형왕 유가는 한 고조 유방의 종형, 즉 친척 형님이었습니다. 그는 한신처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장군은 아니었지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죠. 초안쟁 폐기 동안 유가는 적진 깊숙이 침투해 보급로를 끊고 유격전을 펼치며 항우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해야 전투 직전에는 초나라의 대사마 주운을 회유해서 한나라의 승리에 결정적인 공을 세웁니다. 이 공로로 그는 한신이 제거된 후 회수 동쪽 52개 성을 받아 형나라의 왕이 됩니다. 믿을 수 있는 핏줄로 제국의 동쪽을 지키게 한 것이죠. 하지만 그의 치세는 너무나 짧고 비극적이었습니다. 기원전 196년 회남왕 영포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형나라는 전쟁의 최전선이 됩니다. 유가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맞섰지만 패배했고 도주하던 중 영포의 군사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가 무능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제국을 지키기 위해 가장 위험한 곳에 배치된 충성스러운 친족이었고 결국 그 구조적 모순의 희생양이 되어 쓸쓸히 퇴장했습니다. 유가는 후사 없이 죽어 형나라는 사라졌지만 그 땅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고조는 유가의 조카인 유비를 그 땅의 새로운 주인 오왕으로 임명합니다. 형왕의 유산을 물려받은 유비는 그곳에 풍부한 구리광산과 소금 생산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 힘은 훗날 한나라 최대의 내란인 오초칠국의 난을 일으키는 거대한 불씨가 됩니다. 사마천은 형왕의 죽음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더 큰 혼란의 서막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책략으로 왕좌를 얻었으나 타락으로 모든 것을 잃은 가문, 연왕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형왕 유가가 전쟁터의 장수였다면 연왕 유택은 탁월한 정치적 승부사였습니다. 여태우가 정권을 잡고 자기 일족인 여시들을 왕으로 세우려 할 때 유택은 기가 막힌 처세술을 보여줍니다. 그는 여태우 측근에게 유씨들의 반발을 잠재우려면 유씨 한 명을 먼저 왕으로 세워 구색을 맞춰야 한다고 꼬드겨 자신을 추천하게 만듭니다. 이 책략이 성공해서 그는 낭야왕에 봉해집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놀라운 정치 감각이었죠. 유택의 전성기는 여태우가 죽은 뒤에 찾아옵니다. 새로운 황제를 뽑는 자리에서 그는 유력 후보였던 제왕을 반대하고 지지 기반이 약했던 대왕을 옹립하는 데 앞장섭니다. 이분이 바로 한나라의 태평성대를 연 문제입니다. 황제를 만든 킹메이커가 된 유택은 그 보상으로 북방의 요충지인 연나라의 왕이 됩니다. 일시적인 왕에서 세습되는 진짜 제후왕으로 도약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 천재가 세운 이 왕국은 손자 유정국 때에 이르러 끔찍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유정국은 아버지의 첩, 아들의 아내와 통정하는 등 입에 담기 힘든 패륜을 저질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비여현의 관리였던 영인이 이 사실을 고발하자
유정국은 죄목을 조작해 그를 체포한 뒤 격살 즉 때려 죽여서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덮고 사법체계를 유린한 폭군 그 자체였습니다. 살인으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동생이 다시 황제에게 상소했고 조정의 판결은 단호했습니다. 짐승 같은 행위로 인륜을 어지럽혔으니 마땅히 주살해야 한다. 결국 유정국은 자살했고 연나라는 폐지되었습니다. 권력만 있고 도덕, 즉 덕이 없을 때 권력이 얼마나 흉측한 흉기가 되어 자신을 찌르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3부에서는 이 역사 속에 숨겨진 고사성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과 진짜 백이 고사성어를 구분해드리겠습니다. 연나라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진시황을 암살하려던 자객 형가를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방향무인이나 선즉제인 같은 고사성어가 이 형연세가에서 나왔다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그건 전국시대 연나라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유택의 연나라와는 시대도 인물도 전혀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 편에서 유래한 진짜 고사성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격살입니다. 우리가 흔히 격살무론이라고 할 때 그 단어입니다. 쳐서 죽여도 논하지 않는다. 원래는 흉악범을 즉결 처형할 때 쓰는 말이지만 그 유래는 연왕 유정국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무고한 관리를 때려 죽인 끔찍한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즉 정당한 법 집행이 아니라 권력자의 무자비한 폭력을 상징하는 단어였던 셈이죠. 이제 마지막 4부입니다. 역사가 사마천은 이 두 가문의 몰락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사마천의 평결, 태사공활의 핵심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연나라가 망한 것은 그들의 죄악이 서로 겹쳐서 드러났기 때문이니 어찌 그들 자신의 포악함 때문이 아니겠는가. 사마천은 연왕 가문의 몰락 원인을 즉 포악함과 도덕적 타락에서 찾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뜯어볼까요? 사마천은 형왕 유가는 시대적 필요에 의해, 연왕 유택은 정치적 책략에 의해 왕이 되었다고 냉철하게 분석합니다. 둘 다 덕망으로 왕이 된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몰락의 과정에 있었습니다. 상황과 책략이 왕관을 씌워줄 수는 있지만 그 왕관을 지키는 힘은 도덕성에 있다는 것을 역설한 것입니다. 연왕 가문은 그 도덕이 썩어 문드러졌기에 자멸한 것이고요. 결국 형연세가는 두 가지 몰락의 모델을 보여주는 교훈극입니다. 하나는 외부의 적에 의한 몰락, 다른 하나는 내부의 부패로 인한 자멸. 사마천은 이 두 가지를 대비시키면서 정당성 없는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리고 인간의 행위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마천이 완성하고자 했던 일가의 학설입니다. 결론입니다. 형왕과 연왕의 역사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군사력이나 정치적 수완만으로는 권력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경고이자 인륜을 저버린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역사의 법칙을 보여줍니다. 사마천은 당시 무제시대의 권력자들에게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 이 묵직한 메아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태로운 왕좌 형연세가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박겉학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